스페인 톨레도 좁은 골목길마다 늘어선 낡은 상점의 유리 진열장. 그 안쪽 가장 안쪽 칸에 매끈하게 깎인 왕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칠이 살짝 벗겨진 얼굴 위로 안달루시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요. 관광객들이 유리에 코를 대고 들여다보다 가격표를 보고는 슬며시 발길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퀸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 조각은 체스판 위에서 사방팔방 어디로든 끝없이 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한 번에 수로 판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는 가장 강한 말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중세 내내 체스의 퀸은 고작 한 칸씩만 비스듬히 움직이는 보잘것없는 기물이었습니다. 판도가 뒤집힌 건 15세기 말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한 여왕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분열된 왕국을 하나로 묶고 800년에 걸친 전쟁을 끝내고 콜럼버스의 배를 대서양 너머로 밀어보낸 그녀의 권력이 체스판의 규칙마저 고쳐쓴 겁니다. 그 뒤로 퀸은 어디든 원하는 만큼 내달릴 수 있는 최강의 말이 되었어요. 이사벨 1세. 체스판 위의 규칙을 자기 손으로 다시 쓴 이 여왕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자유롭게 누비던 퀸과 달리 딸들이 걸어야 했던 길은 정반대였어요. 오직 전진만 허락된 폰의 길.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도 대각선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포르투갈로, 플랑드르로, 잉글랜드로. 어머니는 유럽 각국과의 동맹을 위해 딸들을 체스판 최전선으로 하나씩 밀어넣었고 공주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난 그들에게는 자기 운명을 고를 한 칸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녀 이사벨은 포르투갈에서 2번 시집간 끝에 27의 난산으로 숨을 거두었고 셋째 마리아는 언니가 죽은 자리를 메우기 위해 형부의 침실로 보내졌습니다. 둘째 후아나는 플랑드르에서 서서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광녀라는 꼬리표가 붙어 46년을 성 안에 갇혀 지냈고 막내 캐서린은 잉글랜드 궁정에서 헨리 8세에게 버림받으며 한나라의 국교가 통째로 뒤집히는 파국의 한복판에 서게 되죠. 어머니가 쌓아 올린 제국의 영광이 찬란할수록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딸들의 발자취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시 톨레도의 진열장 안으로 돌아가 보면 화려하게 조각된 퀸 옆에는 작은 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요. 가장 강한 말이 판 전체를 지배하는 동안 가장 약한 말들은 어디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콜럼버스의 배가 신대륙의 황금을 싣고 돌아오던 1493년 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는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부두를 가득 메운 인파 사이로 향신료와 짠 바닷바람 냄새가 뒤섞이고 선원들의 함성이 카탈루냐의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1492년 4월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와 직접 체결한 산타페 협약이었어요. 협약의 내용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발견하는 모든 땅의 총독직위, 교역 수익의 10분의 1을 영구히 보장하겠다는 조건. 아무도 믿지 않던 제노바 출신 항해색에 이 정도의 판돈을 걸 수 있었던 군주는 당시 유럽 전체를 통틀어 이사벨 뿐이었습니다. 그 과감한 서명 한 장이 스페인을 세계 제국으로 끌어올렸어요. 제국의 금고가 아메리카의 은으로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축포가 울리던 바로 그 시기, 궁정의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제국의 바깥을 향해 배를 띄우는 동시에 제국의 안쪽에서 딸들을 하나씩 유럽 각국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콜럼버스에게 대양을 건너라고 명령한 그 펜이 딸들에게는 대륙을 건너라는 혼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펜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통치자이자 어머니가 자기 핏줄을 이토록 냉정하게 외교의 도구로 쓸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압력, 다른 하나는 어머니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먼저 시대의 압력.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의 세력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스페인이 아무리 레콩키스타를 완수하고 신대륙의 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프랑스라는 거대한 적을 홀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사벨에게는 군사 동맹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로 묶인 혈연 동맹, 즉 혼인이라는 풀 수 없는 매듭이 필요했던 거죠. 15세기 유럽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당시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영토를 넓히고 적국을 고립시키고 동맹을 단단히 묶는 가장 확실한 외교 수단. 왕녀의 몸은 곧 조약서 자체였고 지참금은 전쟁 배상금과 같은 무게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다른 왕실들이 보여준 평균치를 훌쩍 넘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사벨이었습니다. 그녀는 딸들의 혼인을 마치 전쟁의 진영을 짜듯 배치했고 당대 외교관들은 이 카스티아 여왕을 두고 딸을 가장 값비싼 외교 무기로 다루는 군주라고 평했어요. 이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이사벨 본인의 삶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체스판의 법칙을 깨고 올라선 인물이었으니까요. 28패전, 이복 오빠, 엔리케 4세가 밀어붙인 포르투갈 왕과의 정략혼을 거부하고 스스로 아라곤의 페르난도를 택해 비밀 결혼을 감행한 것이 17살 이사벨의 첫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반대를 뚫고 자기 손으로 운명을 쥔 여자. 그 선택 하나가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연합이라는 거대한 판을 열었어요. 공동 군주로서 이베리아 반도를 하나로 묶고 800년간 이어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 레콘키스타를 완수하며 1492년 그라나다를 함락시킨 것도 그녀의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해 콜럼버스를 후원해 대서양 너머의 문을 연 것까지. 전쟁 기간 중에는 임신한 몸으로도 직접 군영을 시찰했고 그 모습을 본 무어인 사절이 저 여자가 진짜 왕이고 페르난도는 그녀의 장군에 불과하다고 본국에 전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전장에서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탄 어머니. 궁정에 남겨진 어린 공주들에게 그 모습은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심어주었을 거예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 딸들이 어머니의 혼인 명령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토양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성취가 불과 20년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한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들에게는 정반대의 길을 강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대신 선택당하는 삶을요. 이사벨이 그린 체스판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프랑스를 사방에서 포위하는 것. 그 포위망의 각 꼭지점에 자기 딸을 하나씩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었죠. 장녀 이사벨은 서쪽 포르투갈로, 둘째 후아나는 북쪽 합스부르크의 플랑드르로, 막내 카탈리나는 북서쪽 잉글랜드의 튜더 왕조로, 훗날 셋째 마리아까지 포르투갈에 투입되면서 이 포위망은 완성됩니다. 지도 위에 선을 그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져요. 프랑스를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을 잇는 선, 그 선의 끝마다 이사벨의 딸이 한 명씩 서 있는 겁니다. 여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딸들이 시집간 궁정에서 스페인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도록 어릴 때부터 라틴어와 정치학, 외교 의례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장차 유럽 각국의 왕비가 될 딸들에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성을 요구한 거죠. 훗날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후아나의 라틴어 실력을 극찬하고 캐서린이 잉글랜드 궁정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교양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 가혹한 교육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외교 무기로 만들기 위해 지식을 쥐어준 것이에요. 제국의 영광을 쌓아 올린 펜과 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펜이 같은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펜 끝에서 가장 먼저 적진으로 밀려나간 말은 누구였을까요? 이사벨의 체스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말은 장녀였습니다. 자신과 이름까지 같았던 큰딸 이사벨 공주.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 포르투갈. 이 이웃 왕국과의 관계는 스페인에게 등 뒤에 칼과 같았어요. 언제든 프랑스와 손잡고 배후를 찌를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여왕은 이 위협을 혼인이라는 매듭으로 묶기로 합니다. 1490년 장녀를 포르투갈의 왕세자 아폰소에게 시집 보냈어요. 20살의 공주와 15살의 왕세자. 정략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사랑이 싹 텄습니다. 포르투갈 궁정의 기록에 따르면 장녀 이사벨은 도착하자마자 현지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포르투갈에서 3년간 머문 덕분에 포르투갈어에 능통했고 궁정 예절에도 막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역시 어머니 이사벨 여왕이 일찌감치 심어놓은 포석이었습니다.
딸을 보낼 나라에 미리 유학시켜 언어와 풍습을 체득하게 만든 거예요. 10살짜리 공주를 낯선 나라에 혼자 보내는 것.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사벨에게 그것은 장기전의 첫 수였습니다. 이자벨 공주와 아폰수 왕세자의 사랑, 그 행복은 안타깝게도 채 1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1491년 7월, 아폰수가 타구스 강변에서 낙마 사고로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16살 신랑의 장례식이 끝나고 21살의 과부가 된 장녀는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검은 상복을 벗지 않겠다고 선언한 딸, 세속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는 딸. 이사벨 여왕은 처음에는 그 뜻을 존중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1495년 포르투갈 왕위가 바뀌면서 판이 달라집니다. 새 국왕 마누엘 1세가 장녀에게 직접 청혼한 거예요. 이사벨 여왕은 처음에 장녀 대신 셋째 딸 마리아를 마누엘에게 제안했어요. 상처받은 큰딸을 다시 같은 나라로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마누엘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직 장녀만을 원한다고. 장녀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 자기 학대에 가까운 금식과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살과 뼈만 남은 몸으로 수녀원 입회를 청원했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국의 안위 앞에서 딸의 슬픔은 사치였던 거죠. 이사벨 여왕이 이 결정을 내릴 때 어머니로서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군주로서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여왕은 매번 군주로서의 역할을 택했어요. 결국 여왕은 큰딸을 다시 포르투갈행 체스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장녀 이사벨은 재혼의 조건으로 포르투갈 내 유대인 추방을 관철시켰는데 이것은 어머니 이사벨 여왕의 가톨릭 순혈주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어요. 1498년 여름 스페인 사라고사. 장녀 이사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위를 동시에 이을 후계자를 낳는 도중 숨을 거둡니다. 27, 두 번째 결혼을 한 지 불과 1년 만이었어요. 27해의 짧은 생애 동안 장녀가 자기 의지로 결정한 것은 첫 남편의 죽음 뒤에 입었던 검은 상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결혼도 재혼도 죽음의 자리마저도 어머니가 펼쳐놓은 체스판 위에서 정해진 일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장녀가 그 체스판 위에서 소모되어 가던 바로 그 시기에 정작 체스판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톨레도나 그라나다의 기념품 상점에 가면 레콩키스타 시대를 재현한 관광용 체스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체스판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조각된 말이 바로 퀸이에요. 이 퀸의 모델이 누구인지 아는 관광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1475년 유럽 체스의 규칙서인 사랑의 체스 C라는 문헌이 스페인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서 퀸은 처음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 어디로든 무제한 이동할 수 있는 최강의 말로 기록됩니다. 그 시기는 이사벨 여왕의 권력이 절정에 달한 때와 정확히 겹쳐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의 존재가 게임의 규칙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체스판 위의 퀸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퀸의 모델이 된 여왕은 자기 딸에게 단 한 가지 방향만을 허락했어요. 오직 전진, 오직 제국을 위한 전진뿐이었죠. 장녀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사벨 여왕의 반응을 기록한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녀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여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포르투갈과의 동맹을 유지할 차기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카드가 바로 셋째 딸 마리아였습니다. 언니가 숨진 지 2년 뒤인 1500년 마리아는 언니의 남편이었던 마누엘 1세에게 시집을 갑니다. 형부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사벨 여왕에게 포르투갈이라는 칸은 절대로 비워둘 수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딸이 죽으면 다음 딸을 넣는다. 마치 전장에서 쓰러진 병사의 자리를 후속 병력이 곧바로 메우듯이요.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라는 이 파격적인 조합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특별 혼인 허가를 내줘야 했습니다. 교회법상 인척 간의 결합은 금지 사항이었거든요. 이사벨 여왕은 교황 알렉산데르 6세를 설득하여 이 허가를 받아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교황의 특별 허가라는 카드가 훗날 막내딸 캐서린의 인생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도구가 한 딸에게는 결혼의 열쇠로, 다른 딸에게는 이혼의 빌미로 작동하게 돼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씨앗이 30년 뒤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캐서린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동맹은 이어졌고 마리아는 포르투갈 왕비로서 10명의 아이를 낳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18살이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 때 시녀로 따라갔던 그 궁정에 이번에는 언니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들어선 거예요. 같은 침실, 같은 왕관, 같은 남편. 다른 것은 신부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포르투갈 궁정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는 별다른 저항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니처럼 수녀원에 들어가겠다고 버티지도 않았고 후아나처럼 한겨울 성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해준 자리에 묵묵히 앉아 17년 동안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역사가 그녀에 대해 기록한 것은 거의 없어요. 초상화 몇 점, 출산 기록 몇 줄,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자매 중 가장 조용히, 가장 수능적으로 살다 간 딸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17년 동안 마리아가 낳은 10자녀는 훗날 유럽 왕실 절반의 핏줄을 차지하게 돼요. 큰아들 주왕 3세는 포르투갈 왕이 되었고 딸 이사벨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황후가 되었으며 또 다른 딸 카탈리나는 동생 후아나의 아들과 결혼해 합스부르크 가문 안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장 저항하지 않은 딸이 가장 많은 후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이사벨이 설계한 체스판 위에서 마리아는 가장 충실히 포내기를 걸었고 그 길의 끝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자손들은 이미 유럽 왕실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승리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한 종속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체스판의 북쪽 플랑드르. 이사벨 여왕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꺼낸 두 번째 말은 둘째 딸 후아나였습니다. 1496년 10월 16살의 후아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 펠리페와 혼인합니다. 후아나는 당대 최고 수준의 지성을 갖춘 공주였어요. 라틴어, 프랑스어, 카스티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교회법과 정치학에도 밝았습니다. 여기서 이 똑똑한 공주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남편 펠리페를 향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미나망이라는 별명답게 수려한 외모를 가진 펠리페에게 후아나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배치된 체스말에게 사적인 사랑이란 규칙에 없는 수를 두는 것과 같았죠. 문제는 펠리페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성정에 그는 아내의 헌신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이어갔어요. 이사벨 여왕의 궁정학자였던 이탈리아인 피에트로 마르티레 앙기에라는 이 시기 후아나의 상태를 예리한 눈으로 관찰해 기록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집착,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요동, 종교의식에 대한 무관심. 그는 이 모든 것을 본국에 보내는 서신에 낱낱이 적어 넣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관찰 기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면 등골이 서늘해져요. 수년 뒤 후아나의 아버지와 남편이 그녀를 통치불능의 미치광기로 몰았을 때 바로 이 서신들이 가장 완벽한 증거 자료로 둔갑하게 되거든요. 한편 플랑드르에서 남편의 외도에 시달리던 후아나는 고향 스페인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딸의 감정적 호소보다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동맹 유지를 철저히 우선시했어요. 오히려 딸의 궁정에 밀정을 심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스페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통제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사벨 여왕 본인도 젊은 시절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페르난도를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통합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딸이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것을 약점으로 봤어요. 자신에게는 원동력이었던 감정이 딸에게는 통제 불능의 위험 요소로 분류된 겁니다. 같은 감정, 정반대의 평가. 이 모순을 이사벨 여왕이 자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머니가 사랑을 통해 제국을 세웠다면 딸은 사랑 때문에 제국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배신당하고 어머니에게는 감시당하는 삶. 후아나의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광기의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이 이중의 고립이 만들어낸 절망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1503년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후아나는
남편이 있는 플랑드르로 돌아가겠다며 한겨울밤 메디나 델 캠포 성문 앞에 섰어요. 얇은 옷차림으로 밤새 성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외쳤습니다. 12월의 카스티아,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밤 공기 속에서요. 이사벨 여왕은 직접 성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 추운 밤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후아나는 성 안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공주라는 프레임을 굳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후아나를 직접 만난 외부인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비쳤어요. 잉글랜드 대사 존 스타일스는 1505년 헨리 7세에게 보낸 외교 서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여왕은 참으로 말을 잘하며 매우 훌륭한 태도와 안색을 가진 여인이다. 스페인 왕실 안에서는 미치광이로 몰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외국 외교관의 눈에 비친 후아나는 논리정연하고 품위 있는 군주였던 거예요. 같은 사람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광녀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설계된 것인지 드러나지 않나요? 이듬해인 1504년 이사벨 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후아나는 카스티아의 정식 여왕이 되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물려받은 합법적인 군주. 그런데 왕관을 쓴 지 2년 만인 1506년 남편 펠리페가 28배 나이로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공식 사인은 장티푸스였어요. 여기서 당대에 파다하게 퍼졌던 소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펠리페의 죽음이 장인 페르난도 2세의 독살이 아니냐는 의혹이에요. 펠리페가 죽기 직전 페르난도와 펠리페는 비아파필라 조약을 맺고 후아나를 배제한 채 카스티아의 권력을 양분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사위가 죽으면 권력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도. 정황상 의심의 눈초리가 페르난도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독살이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의혹은 후아나의 비극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후아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극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부패하는 시신의 입을 맞추며 관을 끌고 스페인 전역을 유랑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이 장면만 떼어보면 완전한 광기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역사학자 배선이 아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당시 정적들이 왕족의 시신을 탈취하거나 훼손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후아나가 관을 직접 지키며 이동한 것은 광기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방어 조치였다는 겁니다. 미치광이였을까요? 아니면 미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었던 사람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1509년 아버지 페르난도는 딸을 토르데시아스 왕궁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후아나는 그곳에서 46년을 보냅니다. 75살로 숨을 거두는 1555년까지 단 한 번도 그 문 밖을 나서지 못한 채 언니 후아나가 플랑드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잉글랜드에서는 막내딸 카탈리나가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501년 가을 15살의 카탈리나는 스페인을 떠나 잉글랜드 땅을 밟아왔어요. 플리머스 항구에 내린 공주를 맞이한 것은 10월 영국 특유의 축축한 안개와 끝없이 이어지는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아서, 왕세자와의 혼인. 이건 역시 이사벨 여왕이 프랑스 포위망의 북서쪽 꼭지점을 완성하기 위해 놓은 수였죠.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신혼은 5개월을 넘기지 못했어요. 1502년 4월 아서가 1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카탈리나는 낯선 나라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로 16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지참금을 돌려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순이에요. 그렇지만 카탈리나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카탈리나의 지참금은 총 20만 크라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잉글랜드의 헨리 7세는 이미 받은 일 차분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스페인 측 역시 나머지 장음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양국 왕실의 지참금 줄다리기 사이에 낀 카탈리나는 런던의 허름한 관저에서 극심한 궁핍을 견뎌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낡은 담요 하나로 버텼고 시녀들의 급여조차 밀린 채 몇 달씩 방치되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공주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세계 최대 기업 회장의 딸이 해외 지사에 파견되었다가 본사와 현지 법인의 계약 분쟁에 끼어 월급도 못 받고 고시원에서 버티는 꼴이었던 거예요. 주 잉글랜드 스페인 대사대 푸에블라는 본국의 공주의 상태를 보고하면서 공주가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국의 공주가 타국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어머니 이사벨 여왕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여왕은 딸의 구제보다 잉글랜드와의 동맹 유지에 더 많은 서신을 할애했어요. 카탈리나를 고국으로 불러들이는 대신 아서의 동생 헨리와 재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거죠. 이사벨 여왕은 여기서도 익숙한 도구를 꺼냅니다. 교황의 특별 허가. 장녀를 포르투갈에 보낼 때 이미 한번 써먹었던 바로 그 카드예요. 형수와 시동생의 결혼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벨 여왕은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특별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장녀를 포르투갈에 보낼 때도 교황의 허가를 받아냈고 막내를 잉글랜드에 묶어두기 위해서도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교황청은 딸들의 운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찍어주는 공증사무소 같은 곳이었죠. 1509년 카탈리나는 마침내 아서의 동생 헨리 8세와 재혼하여 잉글랜드의 왕비로 즉위합니다. 24살 과부가 된 지 7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후 약 20년간 캐서린은 헨리 8세의 곁에서 충실한 왕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한 가지 이유가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해요. 이 시기 캐서린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단순히 왕의 옆자리를 지킨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1513년 여름 헨리 8세는 프랑스 원정에 직접 나섰어요.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가 잉글랜드 북부를 침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헨리가 섭정으로 지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캐서린이었어요. 당시 캐서린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갑옷을 차려입고 직접 북부로 진군하며 군대를 독려했어요. 잉글랜드군은 플로든 들판에서 스코틀랜드 왕을 전사시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캐서린은 전사한 제임스 4세의 피 묻은 외투를 전리품으로 챙겨 프랑스에 있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30년 전 그라나다 전선에서 임신한 몸으로 군영을 시찰하던 어머니 이사벨의 모습 그대로예요. 4딸 중에서 어머니의 군주적 자질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캐서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캐서린은 잉글랜드와 스페인 사이의 외교 협상을 사실상 주도했고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와 토머스 모어가 그녀의 지성을 공개적으로 칭송할 정도의 학식을 갖춘 왕비였어요. 헨리 8세조차 즉위 초기에는 그녀만큼 훌륭한 조언자가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질도 한 가지 결핍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헨리 8세는 앤 불린이라는 새로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 캐서린과의 이혼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명분으로 꺼낸 것이 바로 이사벨 여왕이 받아냈던 그 교황의 특별 허가였어요.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애초에 무효라는 논리. 어머니가 딸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가 30년 뒤 딸의 결혼을 파괴하는 무기로 돌아온 겁니다. 1529년 6월 블랙프라이어스 법정. 캐서린은 헨리 8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제게 정의와 권리를 주시길 간청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온 세상을 증인으로 삼아 제가 전하께 진실되고 겸손하며 순종적인 아내였음을 밝힙니다. 이 연설의 기록을 읽으면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복 오빠의 핍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어머니 이사벨의 모습이요. 캐서린은 4딸 중에서 어머니의 강인함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헨리 8세는 이혼을 승인하지 않는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고 잉글랜드 국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응수합니다. 한 여왕이 딸의 결혼을 위해 받아낸 교황의 종이 한 장이 유럽 종교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날 영국의 성공회라는 독립된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이사벨 여왕의 펜과 카탈리나의 눈물이 놓여있는 셈입니다. 캐서린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딴 시골 성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딸 메리 공주와도 만남이 금지되었어요. 조국 스페인은 어떠했을까요? 이사벨 여왕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든 개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왕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아버지 페르난도 역시 딸의 고통보다 잉글랜드와의 외교 실익을 저울질할 뿐이었습니다. 체스판에 배치된 말이 적진에서 포위당했을 때 아군 진영에서 구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로 잡히는 수밖에 없어요. 캐서린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1536년 1월 캐서린은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50살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을 잉글랜드의 합법적인 왕비라고 칭했습니다. 끝내 꺾이지 않은 거죠. 1504년 11월 이사벨 여왕은 메디나 델 캠포의 침실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장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보낸 철의 여왕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아들 후안의 요절, 장녀의 난산 사망, 손자 미겔의 죽음, 후계자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앓기 시작한 수종과 고열이 그녀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사벨이 마지막으로 쥔 것은 칼이 아니라 펜이었어요. 콜럼버스에게 대양을 건너라고 명령했던 그 펜, 딸들의 혼인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펜으로 그녀는 유언장을 써 내려갑니다. 이 유언장에는 스페인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한 줄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나의 딸 후아나가 통치를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나의 남편 페르난도가 섭정을 맡도록 명한다. 언뜻 보면 평범한 안전장치예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없음을 판단하느냐. 그 빈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 빈칸을 채울 권한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돌아간 순간 후아나의 운명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도 동시에 딸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심어놓은 거죠. 왕관을 주되 열쇠는 남편에게 맡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국의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한 군주의 집념. 이 한 줄이 후아나의 남은 50년 인생 전체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은 곧 도구가 되었어요. 1506년 남편 펠리페와 아버지 페르난도는 비아파필라 조약을 맺고 후아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카스티아의 권력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합니다.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남긴 그 한 줄, 통치를 할 수 없을 경우라는 조항이었어요. 펠리페가 갑작스레 사망한 뒤 권력을 되찾은 페르난도는 1509년 후아나를 토르데시아스 왕궁에 가둡니다. 같은 조항이 다시 한번 작동한 거예요. 페르난도가 죽고 후아나의 친아들 카를로스 1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카를로스에게 어머니 후아나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해주는 법적 근거이자 동시에 그 왕위를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폭탄, 살려두되 절대 풀어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카를로스는 어머니를 풀어주는 대신 왕궁을 찾아가 아무도 여왕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친아들조차 어머니의 감금을 유지한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의 법적 방패막이가 된 것은 50년 전 외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의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사벨은 이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딸을 보호하려고 써놓은 안전장치가 결국 딸을 가두는 자물쇠가 될 것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휘두른 펜은 딸의 평생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비극에는 한 번의 반전이 있었어요. 1520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횡포에 분노한 카스티아 민중이 들고 일어납니다. 코무네로스 반란이에요. 반란군은 토르데시아스로 징역해 갇혀있던 후아나 앞에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만 하면 아들의 권력은 무너지고 어머니는 자유를 되찾는다. 후아나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왜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거부의 결과로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의 효력은 끝까지 유지되었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하나로 묶었다면 딸은 침묵으로 그 통합이 깨지지 않도록 지킨 셈입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후아나의 방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 문이 열린 것은 35년 뒤 75세 후아나가 숨을 거두던 1555년 4월이었어요. 이사벨 여왕의 마지막 펜 끝에서 시작된 유언 한 줄이 딸의 50년을 봉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효력을 다한 거예요. 체스판 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이 가족에게 남은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체스판 위의 퀸이었습니다. 이복 오빠의 핍박을 뚫고 왕관을 쟁취했고 800년간의 전쟁을 끝냈고 아무도 믿지 않던 항해색에 배를 쥐어주어 대서양 너머의 문을 열었어요. 이 위대한 퀸이 제 손으로 만든 포위망의 꼭지점마다 딸들의 삶이 한 조각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4명의 딸, 4개의 파국. 이 비극에는 예상치 못한 후일담이 하나 있어요. 남성 권력자들은 딸들을 체스판에서 치워버리면 게임이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페르난도는 후아나를 가두고 헨리 8세는 캐서린을 내쫓고 카를로스는 어머니의 방문을 걸어 잠갔죠. 정작 그들이 지으려 했던 말들의 핏줄이 유럽의 판도를 새로 짰어요. 후아나의 아들 카를로스는 어머니의 합법적 왕위 계승권을 발판 삼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고, 캐서린의 딸 메리는 잉글랜드 최초의 단독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체스판에서 밀려난 폰들이 끝줄에 도달해 퀸으로 승격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죠. 어머니가 딸들에게 쥐어준 것은 지식과 교양이었지 선택의 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라틴어를 가르치되 어디에서 살지는 정해주고, 정치학을 가르치되 누구와 결혼할지는 명령하고, 군주의 품위를 가르치되 군주의 권력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구는 완벽하게 벼려놓고 그 도구를 쓸 자유는 빼앗은 겁니다. 1877년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프라디아가 한 점의 대형 유화를 완성합니다. 제목은 광녀 후아나. 남편의 관 앞에 넋을 잃고 서 있는 여인,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텅 빈 눈동자. 현재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관람객들에게 미치광이 여왕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이 그림이 그려진 19세기는 남성 중심의 낭만주의가 절정에 달한 시대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 미쳐 이성을 잃은 여인. 이 구도는 당시 남성 화가와 남성 관객이 가장 선호하던 서사였어요. 400년 전 남편과 아버지가 만들어낸 광녀 프레임을 400년 뒤 화가가 캔버스 위에 고정시킨 셈입니다. 후아나를 가둔 것은 토르데시아스의 병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시선 그 자체였던 건 아닐까요? 이사벨 여왕의 묘소는 지금도 그라나다 왕실 예배당에 화려하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바로 옆에는 후아나와 펠리페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살아서는 권력을 두고 물어뜯던 가족이 죽어서는 좁은 예배당 한 칸에 함께 잠들어 있는 거죠. 예배당을 찾은 관광객들은 대리석 관 위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으며 사진을 찍어요. 이사벨, 페르난도, 후아나, 펠리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500년 전 이 가족이 서로에게 건넸던 차가운 눈빛과 뜨거운 분노가 대리석 아래에서 희미하게 메아리치는 듯합니다. 이사벨 여왕은 승리했어요. 제국을 세웠고 대륙을 발견했고 체스판의 규칙까지 바꿨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위대한 군주로 기억하죠.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 지불한 가격표를 펼쳐보면 거기에는 4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숨을 거둔 장녀, 형부에게 시집간 셋째, 46년을 갇혀 산 둘째, 이국 땅에서 버림받은 막내. 현재 우리가 종종 누군가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 성공이 요구한 희생의 무게는 생략하곤 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중세 왕실의 비극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는 구조. 그 구조는 왕관을 벗겨내도 시대를 바꿔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톨레도의 상점 진열장 안에서 퀸은 오늘도 사방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조각된 왕관 아래 칠이 살짝 벗겨진 나무 표면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어요. 그 옆에 줄지어 선 작은 폰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는 지금 누구의 체스판 위에 서 있나요?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